오늘도 우리의 이성은 퇴근하려고 합니다. 은행 문 앞에 사람들이 몰려서 예금을 찾으려고 아우성치는 장면. 영화에서 본 적 있죠? 그게 지금 전혀 엉뚱한 곳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11일 밤 뉴욕 월가의 모건 스탠리가 투자자들에게 편지 한 통을 보냈어요.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돈 돌려달라는 거 알겠는데 절반만 드릴게요. 76억 달러, 우리 돈으로 11조 원짜리 펀드에서 투자자 11%가 동시에 출구로 달려갔는데 문이 반쯤 닫힌 겁니다. 같은 날 49조 원짜리 더 큰 펀드도 흔들렸어요. 클리프워터라는 회사였죠. 여기선 14%가 환매 요청했는데 7%만 받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요청한 금액의 절반만 돌려준다는 거예요. 펀드런이라는 단어 아시죠? 은행에서만 일어나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사모대출이라는 곳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게 왜 무서울까요? 그냥 부자들 펀드 좀 흔들리는 거 아닌가요? 천만에요. 이 시장 규모가 3조 달러를 넘었거든요. 우리 돈으로 4,400조 원. 대한민국 GDP보다 큽니다. 그리고 한국 투자자들도 이미 17조 원어치를 들고 있어요. 2년 전엔 12조였는데 말이죠. 더 무서운 건 개인 투자자예요. 2023년 1,500X 4억에서 2025년 4,799억으로 3.2배 뛰었습니다. 증권사들이 월배당 고수익률이라는 말로 열심히 팔았거든요. 3월 12일 뉴욕 증시가 열렸을 때 시장 반응은 냉정했어요. 모건 스탠리 주가 4% 하락, RS 매니지먼트는 무려 6.7% 폭락, 블랙스톤도 4.7% 떨어졌습니다. 사모대출 관련 회사들이 일제히 무너진 거죠. 보셨습니까? 이건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투자자들이 왜 갑자기 달아났을까요? 수익률이 나빴나요? 아니에요. 모건 스탠리 펀드는 최근 3년간 연평균 8.9% 수익을 냈습니다. 클리프워터는 9.4%였어요. 은행 예금 금리보다 훨씬 좋죠? 그럼 뭐가 문제였을까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 펀드들이 돈을 빌려준 곳이 소프트웨어 회사들이었거든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월가는 소프트웨어에 미쳐 있었어요. 이유요? 구독 모델이니까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다. 한번 고객 잡으면 매달 돈이 꾸준히 들어온다. 그래서 사모펀드들이 소프트웨어 회사를 사들이되 사모대출 펀드가 거금을 대줬습니다. 차입 매수, 영어로 LBO라고 하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2024년 세상이 바뀌었어요. 챗 GPT가 나왔습니다. AI 기반 서비스가 폭발했죠. 여기서 무서운 질문이 생긴 거예요. 이 AI가 기존 소프트웨어를 잡아먹는 거 아니야?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회사가 고객관리 소프트웨어에 매달 500만 원씩 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AI 서비스가 나와서 같은 일을 50만 원에 해결해 준다면 그 소프트웨어 회사 매출은 어떻게 될까요? 급감하겠죠? 로이터와 블룸버그는 명확하게 짚었습니다. AI 확산으로 인한 소프트웨어 산업 파괴 공포가 사모대출 시장을 흔들고 있다고요. 파괴적 혁신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새로운 기술이 기존 산업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현상이에요. 여기에 고금리까지 겹쳤습니다. 미국 금리가 올라가니까 소프트웨어 회사들의 이자 부담이 커진 거예요. AI로 매출은 위협받는데 이자 부담은 늘어나는 이중 압박이죠. 국제금융센터 자료를 보면 미국 사모대출 부도율이 2026년 1월 기준 5.8%예요. 아직은 낮습니다. 근데 방향이 문제죠.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보셨습니까? 엔비디아 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지만 그 그늘 아래 사모대출 시장은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은행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JP모건이 사모대출 관련 대출에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일부 대출 가치를 재평가했습니다. 재평가라는 말, 뜻 아세요? 쉽게 말하면 깎아내린 거예요. 예전엔 100억 가치 있다고 봤는데 지금은 80억으로 봐야겠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담보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사모대출 펀드들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레버리지를 씁니다. 자기 돈 100억으로 은행 돈 100억 더 빌려서 200억 굴리는 식이죠. 근데 담보 가치가 떨어지면 은행이 뭐라고 할까요? 추가 담보 내놔, 아니면 대출 줄여. 로이터와 마켓워치는 이 변화가 추가적인 대출 축소와 유동성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어요. 독일 도이체방크도 300억 달러 규모의 사모대출, 익스포저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6% 넘게 폭락했습니다. 여기서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투자자는 돈을 빼려 하고 은행은 돈을 덜 빌려주려 합니다. 이 두 개가 동시에 오면 시장은
유동성 악순환이라는 단어를 꺼내기 시작해요. 투자자들이 환매 요청하면 펀드는 자산을 팔아야 하는데 자산이 비유동적이라 바로 못 팔아요. 급하게 팔려면 헐값에 팔아야 하죠. 그럼 손실이 나고 손실이 나면 더 많은 투자자가 불안해해서 환매 요청을 합니다. 악순환이 깊어지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게 전염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펀드에서 환매 제한이 걸리면 투자자들이 다른 펀드도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멀쩡한 펀드까지 환매 요청이 몰리죠. 보셨습니까? 투자자는 돈을 빼려 하고 은행은 돈을 덜 빌려주려 해요. 이 두 개가 동시에 오면 공포는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여기서 반전이 하나 나옵니다. 지금 당장 터질 건 대출 부도보다 강제 매도 심리일 수 있어요. 사람들은 연쇄 부도를 먼저 떠올리잖아요. 소프트웨어 회사가 망하고 대출이 부실화되고 펀드가 손실나고 이런 순서로 위기가 번진다고 생각하죠. 근데 실제로 지금 더 빠르게 번질 수 있는 건 강제 매도와 리스크 축소예요. 영어로 디리스킹이라고 합니다. 모하메드 엘레리언이라는 유명한 경제학자가 이번 현상을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세요? 전형적인 전염조짐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손실을 메우기 위해 투자자들이 황금성 있는 다른 자산까지 팔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모대출 펀드에서 돈이 막혔어요. 근데 당장 현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할까요? 팔 수 있는 다른 자산을 팔죠. 주식, 채권, ETF 같은 거요. 즉, 사모대출 내부 문제보다 먼저 주식, 채권, ETF 같은 리퀴드, 웨선, 팔기 쉬운 자산이 더 세게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 시청자 눈높이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미국 사모대출 펀드에서 돈이 막히면 당장 한국에서 사모대출이 터지지 않아도 외국인들이 들고 있는 다른 위험 자산부터 줄일 수 있다. 지금이 어떤 시기예요? 이란 전쟁 터졌죠? 유가 급등했어요. 달러도 강세입니다. 이런 리스크 축소는 더 빠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로이터는 이번 주 시장이 전쟁 유가, 연중 경계감으로 흔들리고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사모대출 불안까지 겹치면 어떻게 될까요? 보셨습니까? 위기는 꼭 그 상품에서 먼저 터지지 않습니다. 더 팔기 쉬운 자산에서 먼저 보여요. 그래서 미국 펀드런 뉴스가 한국 주식까지 건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럼 한국은 안전할까요? 아니요. 이미 깊숙이 엮여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한국 투자자의 해외 사모대출 펀드 판매 잔액이 2023년 말 11조 8천억에서 2025년 말 17조로 늘었어요. 2년 만에 44% 증가한 겁니다. 더 무서운 건 개인 투자자죠. 일젠 열여복 14억에서 4,797억으로 3.2배 뛰었어요. 왜 이렇게 늘었을까요? 증권사들이 팔았거든요. 월배당 고수익률이라는 말로요. 실제로 수익률이 나쁘지 않았어요. 연 89% 정도 나왔으니까요. 은행 예금금리가 3% 안팎인데 89%면 훨씬 좋죠? 그래서 사람들이 샀습니다. 근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금감원이 3월 4일 증권사 임원들을 급하게 소집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투자자 보호 중심으로 판매하라고 경고하러요. 금감원이 지적한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비시장성 자산에 대한 위험 측정 방식 한계로 수익 대비 위험이 과소평가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위험은 크게 봐야 하는데 수익만 부각해서 팔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죠. 제간접 형태로 투자하면서 대출채권 선별이나 위기, 대응 같은 주요 의사결정에 국내 금융회사의 개입이 제한될 수 있다. 더 직설적으로 말할게요. 한국 투자자들이 산 건 미국 펀드가 운용하는 상품이에요. 문제 생기면 우리가 직접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환매 막으면 한국 투자자도 똑같이 막혀요. 김욱배 금감원 부원장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이란 전쟁 및 해외 사모대출 시장 불안 등 글로벌 정세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라. 보셨습니까? 이미 한국 금융당국도 긴장하고 있는 겁니다. 남의 시장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럼 내일, 정확히는 2026년 3월 16일, 월요일 한국 증시는 어떻게 될까요? 예측은 소설처럼 하면 안 되고 조건부로 말해야 합니다. 내일 한국 시장은 미국 사모대출 뉴스만 단독으로 반응하기보다 이란 전쟁 유가, 달러 미국, 금융주 약세와 함께 묶어서 반응할 가능성이 커요. 3월 14일 한일 재무장관이 원화 엔화 급락에 공동 우려를 표했습니다. 원화는 이미 달러당 1,500원 이를 경험했어요. 한국은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아서 유가와 달러의 이중 충격에 특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내일 코스피는 첫째, 금융주, 증권주, 자산운용 관련 종목이
먼저 민감하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금융주냐고요? 사모대출 불안이 금융 시스템 전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2008년 리먼 사태 때도 처음엔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였는데 금융주가 먼저 무너졌잖아요. 둘째, 외국인 수급에 민감한 대형주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외국인들이 리스크 축소 모드로 들어가면 한국 주식부터 팔 수 있거든요. 특히 반도체 같은 대형주 말이에요. 근데 인덱스 전체 방향을 결정하는 더 큰 변수는 여전히 유가와 환율입니다. 사모대출 뉴스는 기름을 붓는 재료이고 진짜 불씨는 여전히 중동 전쟁이에요. 3월 12일 브렌트 유가가 100달러를 터치했습니다.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가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폐쇄하겠다고 발언했거든요. 원유 95%가 중동에서 오는 한국으로선 직격탄이죠. 개인 투자자협회 설문조사 결과도 무섭습니다. 향후 6개월 증시 낙관론이 31.9%로 4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어요. 투자 심리가 극도로 위축된 상태라는 겁니다. 보셨습니까? 내일 한국 증시는 사모대출 뉴스 단독으로 흔들리는 게 아니라 여러 악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시나리오를 3개로 나눠볼게요. 시나리오 1, 단기 진정. 주말 사이 추가 환매 제한 악재가 안 나오고 유가 달러가 진정되면 한국 시장은 악재 소화 쪽으로 갈 수 있어요. 지난 3월 5일 기억하세요? 코스피가 전일 대폭락 뒤 10% 반등했거든요. 로이터가 보도했어요. 지금 장은 방향성보다 변동성이 더 큰 장입니다. 그래서 악재에 과도하게 반응했다가 빠르게 회복할 수도 있어요. 블랙스톤이 환매 요청을 전액 수용했다는 뉴스도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봐라, 대형 운용사들은 여전히 유동성이 충분하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시나리오 2, 추가 환매 제한, 뉴스 확산, 사모대출 쪽에서 추가적인 환매 제한, 평가손, 은행대출 축소, 뉴스가 더 나오면 한국도 금융주, 증권주 중심으로 투자 심리가 더 나빠질 수 있어요. 특히 2008년 전조와 비슷하다는 식의 헤드라인이 더 붙으면 외국인 위험회피 심리가 커질 수 있습니다. BDC 상장 사모대출 차량들이 평균적으로 장부가 1달러당 0.78달러 수준에 거래된다는 뉴스도 있거든요. 시장이 자산가치 자체를 못 믿기 시작한 조짐이에요. 여기에 국내 증권사들이 판매한 17조 규모 해외 사모대출 펀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 증권주가 추가로 타격받을 수 있어요. 시나리오 3, 유가 재상승까지 겹치는 게 가장 나쁜 조합입니다. 전쟁 유가 상승, 달러 강세, 금융 불안이 한 번에 겹치면 한국처럼 수입 에너지 비중이 높은 시장은 지수보다 환율과 금융 조건이 더 먼저 악화될 수 있어요.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면 수입 물가 상승 압박이 커집니다. 기업들의 원가 부담이 늘어나고 소비 심리도 위축되죠. 거기에 외국인 자금 이탈까지 겹치면 코스피는 5,300선까지도 흔들릴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성 높은 건 시나리오 1과 2 사이 어딘가일 겁니다. 단기 변동성은 크지만 시스템 위기까지는 안 갈 거예요. 아직은요. 보셨습니까? 내일은 변동성 장세가 예상됩니다. 아침 시초가부터 금융주 흐름을 주목해야 해요. 이제 이 이야기의 본질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모대출 펀드러는 단순히 월가 부자들 상품이 흔들린다는 뉴스가 아닙니다. 평소엔 잘 안 보이는 비유동 자산이 위기 때 얼마나 빨리 공포를 키울 수 있는지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지금은 아직 2008년 같은 시스템 위기라고 단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근데 시장이 무서워하는 건 손실 그 자체보다 원할 때 못 나올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통장에 1억이 있는데 찾을 수 없다면 그게 진짜 1억일까요? 숫자는 1억이지만 현금화할 수 없으면 의미가 없죠. 지금 사모대출 펀드 투자자들이 느끼는 공포가 정확히 그겁니다. 모건 스탠리는 편지에서 22억 달러 이상의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어요. 클리프 워터는 순자산 가치 대비 유동성이 21%라고 했죠. 근데 투자자들은 그 말을 안 믿는 겁니다. 왜냐고요? 76억 달러 건물에 22억 유동성이면 겨우 29%예요. 만약 투자자 절반이 동시에 출구로 달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문이 부서집니다. 그리고 그런 공포가 커질수록 투자자들은 가장 먼저 팔 수 있는 자산부터 줄입니다. 사모대출 펀드는 당장 못 팔아요. 그럼 뭘 팔까요? 주식, 채권, ETF. 이게 바로 내일 한국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연결고리예요. 한국금감원이 3월 4일 증권사 임원들을 급하게 소집한 이유도 이겁니다. 월배당 고수익률만 강조하면서 팔았던 17조 규모 상품들이 똑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까요. PDC들의 평균 거래가가
장부가의 78% 수준이라는 건 시장이 자산 가치를 20% 이상 할인해서 본다는 겁니다. 이게 한국 투자자들이 산 펀드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투자자들은 환매 버튼을 누를지 말지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그 결정들이 모이면 파도가 됩니다. 그 파도가 어디로 향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도 결국 이성은 퇴근했습니다. 여러분의 이성은 아직 자리에 있나요?